계몽주의하고 이제 그 계몽 사상가를 이제 하기 전에 그 당시 유럽의 지적 그 경로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유럽에서 이제 그 근대적 과학 인식이 이제 들어가게 된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석 여하에 따라. 그래서 이걸 실제론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명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론보다는 유명론이 이제 근대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자, 유명론이 그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오컴이에요. 개별적인 인식을 강조한 오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컴을 통해서 이제 신학하고 철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리 나갔잖아요. 그래서 신학은 뭘 통해서? 신학은 신앙과 철학이 분리인데, 이 신앙은 이제 신학을 통해서만 연구하고 있고, 철학은 이제 뭐냐면 개별적인 사물들을 연구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철학이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연 세계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강조하게 돼요. 자연 세계와 개별적인 관찰들을 자연 세계의 관찰을 강조한 누가 등장해? 로저 베이컨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이제 발전돼서 17세기 때 무슨 혁명을 낳게 하냐면 과학혁명을 낳게 돼요. 과학혁명.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과학혁명은 상당히 기초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과학혁명에 이제 제일 정점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죠. 뉴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과학혁명에 이제 그 바탕이 됐던 사상이 뭐냐? 자연법이죠. 자연법. 그 다음에 신념은 뭐냐? 합리주의 신념이야. 자연법 사상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뭘 찾는 거죠? 보편적인 법칙을 찾죠. 법칙. 그 다음에 합리주의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일종의 특정한 신념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세계는 어떤 보편적인 질서가 있고, 이거를 탐구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나 탐구를 통해서 이 질서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합리주의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것은 이 신이 만드는 그 보편적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인간이 어떤 그 과학적 탐구나 경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보편적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신념을 합리주의라고 얘기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과학혁명의 바탕이 과학혁명이 있고, 이 과학혁명의 어떤 종교관은 뭐죠? 이신론이죠. 그 이신론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기계론적 세계관 있죠? 자, 이 기계론적 세계관은, 인간은, 신은 일단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야. 신 자체도 따라할 법칙성이 있다. 그래서 이 신을 인격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죠? 인격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와 법칙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기계론적 세계고, 이것이 이신론하고 연결되는데, 자, 그럼 과학에서도 그 자연 형상에서도, 움직이는 법칙이 있듯이, 사회 형상에도 움직이는 법칙이 있겠죠. 18세기 들어가면, 넘어가면, 사회 형상의 움직이는 법칙이 뭐냐, 이런 것들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초로 나왔던 형상들이 사회계약론이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계약론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대중들에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사상가들이 등장했냐면, 계몽사상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법칙이나 보편적 법칙, 자연법, 자연권, 이런 것들 대중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계몽사상가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 같은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다음 이게 또 더 발전된 것이 오늘날 사회과학 발전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유입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개별적 인식 강조, 자연세계 강찰, 그다음 과학혁명, 사회계약론, 이렇게 계몽사상, 프랑스 대혁명 같은 서 연결되어 있다. 지적 흐름이.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 이제 과학혁명 부분, 그 다음에 이신론하고 기계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세계학론, 계몽사상가들 하나하나가 기초에 나왔던 주제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것도 하나하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계몽사상이죠. 계몽사상.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345페이지 펴보세요. 계몽사상의 정의가 뭐냐? 계몽사상 정의를 이제 그 교과서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그 계몽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뭘 가지고 있죠? 이성의 심을 가지고 있어. 이성의 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확신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성이 자연과 우주의 움직이는 법칙을 인식하면 자연을 인간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인간의 사회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사회 개혁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성을 통해서 그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면 역사는 뭘 한다? 진보한다. 라는 것이 계몽주 그 사상의 주 내용이에요. 그럼 요게 키워드가 뭐냐 하면, 자, 일단 인간은 뭘 가지고 있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합리한 그 무지와 미신을 이 이성을 통해서 타파하면 역사는 뭐 한다? 진보한다는 거야. 이게 계몽주의예요. 이 계몽주의는 근대성의 주요 신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언급한 마르크스나 헤겔이나 등등 여러 사상가들도 뭐 내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계몽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도 일종의 계몽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불합리한 것들 타파하면, 이때 불합리한 건 뭐죠?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를 타파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진보할 수 있다. 진보는 뭘 뜻하는 거야? 사회주의를 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근대성의 어떤 사상가들의 특징은 계몽주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깨지기 된 게 언제예요? 1, 2차 세계를 거치면서 인류가 우리가 생각한 이성이라는 자연과학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은 뭐예요? 결국 진보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퇴보시켰죠. 그러면서 과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라는 회의감은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예. 그래서 계몽주의를 대체한 그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근대성의 그 완결판이 이제 계몽주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럼 계몽주의의 그 사상의 배경이 됐던 것이 뭐냐?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합리주의. 합리주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은 이 세계를 창조했고, 신이 창조한 어떤 보편적 법칙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 알게 되면 인류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 뭐예요?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그 다음에 루크의 자연사상, 정치와 청취사상, 사회개혁론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개혁론을 좀 쉽게 번역한 것이 뭐다? 이 계몽사상가요. 계몽사상가. 그 다음에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그래서 뉴턴을 대변한 과학혁명의 주요 내용이야. 자연현상의 법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에도 뭐가 있어요? 법칙성이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거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영향은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개혁한 혁신사상이 일어났고, 프랑스나 미국 혁명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됐다. 시민사회 건설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계몽사상을 담지한 철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계몽사상가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계몽사상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 초자연적 형상보다는 자연적 형상을 강조한다. 그럼 여기에서 초자연이 뭐고 자연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연하면 뭐만 연상해요? 인공에 대비한 뭐 네이처의 의미가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뭐 산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 뭐 놀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요게 말하는 자연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연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연이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자연이라는 뜻이야. 그 당시에 의미는.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자연은 뭐가요? 반대로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인식하지 못한 세계들이죠. 이게 초자연이에요. 신의 섭리, 진리, 믿음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 세계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초자연적 세계를 주는 믿었어. 근데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자연적 형상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이때 과학적은 자연과학적 방법이죠. 그래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려는, 사회형사에 적용해서 그 속에 뭔가 진리나 보편적인 것들을 찾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류는 무한한 진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다. 이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역사는 어떻게 된다? 진보한다. 그래서 오늘날보다는 앞날이 더 좋을 거라는 그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볼테를 보죠. 이 볼테는 1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신론적 입장에서 종교적 간용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신론은 이제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죠? 유신론의 반대말이야.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지만, 그 당시에 무신론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신이 죽었다고 하기에는 19세기 때 니체처럼 신이 죽었다고 하기에는 17세기는 아직도 마녀 사냥이 판을 쳤던 데야. 내가 신이 죽었다고 얘기해봐요. 나는 신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알게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은 신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자신의 어떤 그 무신론적 사고방식을 좀 나타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은 뭐냐? 자, 종전의 유신론이라는 건 신의 개념이 뭐죠? 하나님 생각하면 뭐예요? 교회에서는. 자, 내가 잘못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벌하고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하는 거죠? 지옥에 떨어뜨리잖아.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면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오늘날 신의 관인데 인격신적 그 요소가 있는데 이신론은 그 인격신이 아니야. 인격신이 아니고 이건 뭐야? 원리나 법칙이에요. 그래서 원리와 법칙이고 이 원리와 법칙은 일종의 기계론적 우주관처럼 우리가 이제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가 알아서 하죠. 우리가 간섭을 못 하잖아. 마찬가지로 원리와 법칙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원리와 법칙이 신이라는 것도 이제 간섭을 거기서 통제를 안 해.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신처럼 도중에 나와갖고 기계를 멈춰가지고 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원리와 법칙이 일종의 신이고 그 원리와 법칙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조체도 뭐냐면 그 법칙에 종속이 돼야 돼요. 네, 그것이 이제 일종의 기계론적 세계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신론 입장을 볼 때는 이제 다시 돌아서 이신론 입장은 인격신이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의 성교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그 종교에는 뭐가 있죠? 보편적인 어떤 법칙이 있죠. 이것이 일종의 신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인격성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죠. 그 구약 성서에 보면 야훼가 다른 신을 섬겼다가 뭐야? 분노하고 질투해서 뭐야? 막 처벌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야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든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거죠. 분노하고 질투하진 않잖아.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고 미신타파, 강신타파에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영국의 입헌주의를 동경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볼테르 외에도 몽테스키나 여러 정치가들이 어떤 그 정치 모델을 제일 동경했냐면 영국의 입헌주의 모델이야. 네. 상호 견제가 분리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청구혁명이나 영향을 통해 왕권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고 영국의 입헌 정책을 동경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볼테르는 계몽군주에도 큰 영향을 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카르트 2세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이센 2세에도 사서 교류를 하고 방문도 하고 자, 그 다음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사람이 몽테스키예죠. 이 몽테스키도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98년도가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의 법률가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각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이 정치 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뭐냐면 이상적인 정치 모델로 생각했던 것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영국을
어떤 정치제에 되게 관심이 있고 영국의 정치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권력 균형이 잘 돼 있다는 거야. 상호 균형을 통해서 견제와 분리가 잘 돼 있다. 권력이.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제 그 법의 정신에는 상권 분리적인 요소들이 되게 강해요.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리적인 어떤 요소가 되게 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이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미국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미국이 상권 분리 국가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대통령제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몽테스케 법의 정신은 미국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법의 정신으로 또 유명하지만 또 뭘로 유명하냐면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건데 페르시아인의 법칙 편지라는 그걸로 유명해요. 이 페르시아인 편지는 뭐냐면 일종의 소설책이야. 소설책인데 일종의 이제 뭐 어떤 데면 페르시아인들이 그 당시 이제 프랑스를 방문하고 나서 그 당시 그 프랑스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편지를 써가면서 비판하고 야유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이 페르시아 편지를 통해서 페르시아인의 제3의 눈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페르시아 편지는 그 인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한 게 아니라 뭐냐면 필명을 걸고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썼다. 그래서 이제 몽테스케 작품 법의 정신이 제일 많이 나오고 페르시아의 편지도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게 뭐냐면 디드로나 그 다음에 그 달랑바르처럼 백가전서파요. 백가전서파인데 자, 이 백가전서파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종전에 산재했던 여러 지식들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지식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지식의 어떤 접근성을 상당히 높였다. 그래서 예전에 지식의 전수는 어떤 방식이 일어나냐면 도제식이죠. 도제식.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제 훌륭한 권위자나 지식의 소유자가 있으면 분야에 이게 이제 몇 명의 애제자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폐쇄적으로 이렇게 도제식으로 해가지고 지식이 전수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뭐냐면 그 한 사람이 고도고도 알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백과전서를 만들면서 항목별로 지금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이게 또 개방됐죠. 지식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하게 되고 그 지식의 접근을 통해서 이성이 개발되면 어떻게 해요? 불합리한 그 제도나 이런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역사가 진보한다. 그래서 이 백과전서는 상당히 근대성 형성에 큰 기여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드로나 달랑방 이 두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지식과 계몽사상을 보급하고 당대 지식과 계몽사를 집대성했다.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분야에서 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근대성의 지표로서 그 당시 이제 백과사전을 상당히 많이 봐요. 백과전서를. 그래갖고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근대성 강조할 때 항상 백과전서를 만든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금도성 집성 아시죠? 건령제 때 일종의 백과사전인데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구경이라는 사람이 오주연문 장정상고라는 책을 썼어요. 오주연문 장정 상고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이 있죠. 이런 것도 좀 백과사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백과사전이 상당히 근대성에 형성에 큰 기여를 해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자, 의인은 뭐냐?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됐고 근대 사회 발전의 어떤 동력이 됐다는 거. 그리고 동유럽 절대군주에 영향을 했다. 그래서 이 동유럽 군주들이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자칭 뭐라고 해? 계몽군주라고 하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가 있죠. 일종의 뭐예요? 그냥 진보 코스프레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기들은 국내 정치는 상당히 절대주의에 입각해서 권위주의에 입각해서 하면서 겉으로 대외적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진보적이라는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계몽사상가들 적극적으로 또 끌어들이고 이용하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 볼게요. 자, 211페이지 펴보세요.
자, 211페이지는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자, 기읍과 니은의 가학적 방법론의 바탕에 있는 철학을 각각 써보고 이 당시 사회변화의 변화에 기여했던 점을 말해보시오. 두 주인의 차이점을 변화에 기여했던 점을 두 주인의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건 뭐 좀 뒤에는 과학혁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여기서 한번 풀어보죠. 자, 베이컨은 개별적인 사실을 관찰하는 걸 시작하여 그렇게 관찰한 지식을 축소한 뒤 그 사실을 연결시키려는 법칙을 찾았다. 이것을 기납법이라고 하죠. 기납법. 이건 로조 베이컨이 아니라 이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서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좀 다른 사람인데, 자, 기납법이고 데카르트는 먼저 대전제를 제시하고 그걸 분석하여 개별적인 사실에 관한 권론을 일으켰다. 이건 뭐죠? 영역법이죠. 영역법.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들의 사유 방식 변화, 이런 것들이 기여한 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형식 논리에 빠져 있는 중세의 스콜라처럼 거부하고 과학이 이제 사람들의 삶에 실제 유용하다는 걸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형이사학적이죠. 관찰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형이사학적 사관에 빠져가지고 신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데 치중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펴보세요. 213페이지. 자, 19번 문제 볼까요? 19번 문제. 자, 다음 미추진 저서를 책 이름을 말해보고 이 책의 편찬 목적을 말해보시오. 이 학파가 역사관이 한 주인을 서술해보시오.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미추친 게 없네. 이 책이라는 거 있죠. 이 책. 여기다 미추 좀 치세요.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자, 디들은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수집하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인들에게 전달하고 그리하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들이 더 덕망이 높고 행복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편찬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순 디드로죠. 이 책은 뭘까요? 백과전서죠. 백과전서. 자, 그 다음 편찬 목적은 과학과 예술 및 기술을 포함한 모든 지식을 밝히고 후손들이 덕망 높게 살기 위해 바람을 통해 인간 사회가 도덕적으로 완성되기 바랬다. 요것도 이제 편찬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뭐죠? 인간의 이성을 증진시켜서 불합리한 것들 개선화시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사가는 뭘 써야 돼? 진보주의 역사가죠. 계몽주의 역사가들의 특징은 뭐냐? 공통적으로 역사는 뭐예요? 그냥 진보한다는 거야. 네, 요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진보가 들어가야 돼. 진보. 일단.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볼테어와 관련된 것들인데. 자, 볼테어 종교가의 특징을 두 주인을 서술해보고 그리고 가에 들어갈 책의 명칭과 니은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과 정치 권력의 인식을 각각 한 주인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볼테어는 간용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는 종교의 편협성을 혐오했는데 편협한 종교는 미신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자, 이 종교가의 특징은 뭐죠? 이신론이죠. 이신론적 입장에서 이제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럼 가의 책의 명칭은 뭘까요? 이거는 몽테스키와 관련된 건데 가는 뭐에 들어가죠? 법의 정신이죠. 유명한 법의 정신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은 뭐냐면 권력의 균형과 분리를 통해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게 독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정치라는 것은 권력기관의 어떤 상호 견제와 분리를 통해서 있고 이걸 통해서 인간은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쪽에 권력이 집중돼 버리면 독점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말살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가 계속 주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 독점이 아니라 상호 견제가 필요했던 거죠. 권력 기관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있고 정치 권력의 인식. 정치 권력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권 분리에 입각한 어떤 상호 견제죠. 입법, 사법, 행정 권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사회계약서를 보죠. 사회계약서. 사회계약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루크, 흡스, 루소. 그 세 사람이 이제 사회계약서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이 사회계약서는 그 내용이 이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절대주의적 사회계약설과 또 하나가 입헌주의적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래서 절대주의 사회계약설은 국가의 주권이 누구한테 갖고 있는 거죠? 절대 군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홉스죠. 홉스. 그 다음에 입헌주의적 어떤 사회계약서는 의회나 신분제 의회 등의 역사적 권리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 또는 입법기관이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루크하고 루스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홉스는 그 주권을 군주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일종의 뭐 군주 주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루크와 루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루크는 루스와 루스는 루크는 뭐냐면 국민주권설과 좀 비슷한 그 개념을 주장했고, 그다음 루소 같은 경우는 인민주권론을 내세웠어요. 나중에 좀 설명하는데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은 좀 달라요. 지금은 국민과 인민을 그냥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정치학적 개념으로는. 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절대 다수서는 어디일까요? 절대주의 사회계약서예요? 입헌주의 사회계약서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주의 사회계약서를 더 원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혼란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군주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사상가들의 특징을 또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나서 서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걸. 자, 홉스나 루코나 루소나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연상태하고 사회상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자연상태와 사회상태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연상태와 사회상태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는가, 그리고 자연상태와 사회상태가 왜 넘어갔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자연상태와 사회상태를 구분하고 이게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쭉 하거든요. 사회계약서에서. 그럼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항을 설명하는 거야? 아니죠. 이건 초역사적 사항을 만든 거예요. 초역사적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론을 전개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제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홉스죠. 홉스. 자, 홉스는 이제 홉스가 이제 먼저 사회계약서를 이제 제청했는데, 자, 홉스는 절대주의 주권의 왕성자야. 그래서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군주한테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니바이드라는 그 책을 통해서 사회계약서를 제시했는데, 이 니바이드는 어떤 뭐냐면 일종의 구약 성경에 보이는 개수죠. 괴물이야. 모든 걸 다 삼겨. 그래서 근대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존재는 무수한 많은 국민들이 이루어진 거대한 몸체고, 이 몸체는 뭘로 상징화가 있죠? 군주의 모습으로 상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주라는 것은 한 개인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모여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일종의 리바이어이고 구약성 개수죠. 모든 걸 다 상겨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 다 상겨서 국가를 만들었고, 그 국가의 대변자가 누구냐? 대표자가 군주다. 그러다 보니까 군주한테 모든 권력을 다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군주한테 모든 권력을 넘겨줘야 되냐? 일단은 인간의 자연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인간이 사회 상태에 넘어가기 전에 자연 상태에 있었는데, 물론 이 자연 상태는 사회 상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역사적 사항이 아니에요. 초역사적인 어떤 판타지인데, 거기에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연권은 뭘까? 자연권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행복이니 뭐 재산이니 이런 것들이 자연권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연권이야. 자기의 어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권을 말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만히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자기를 공격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뭐예요?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뭐가 돼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권을 잃을 수가 있어.
이건 지금 미국에서도 볼 수 있죠.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총기 규제 해달라는 걸 반대했는데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신의 가족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더 뺏길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 총질을 하면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이 총기 규제가 잘 된 나라에서는 이런 걱정이 없잖아.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서로 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그 총기를 규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권을 더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말했지만 서로 자기가 생명을 지키다 보니까 총기가 풀려 있는 미국처럼 막 서로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안 되겠죠. 이런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깨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 상태를 깨기 위해서 개인은 모든 권리를 누구한테 양도하는? 국가한테 양도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걸 다 통합을 해보죠. 그리고 국가의 모습은 뭘 통해서 형상화시키죠? 군주로 통해서 형상화시키죠. 그리고 모든 권력은 또 누구한테? 국가의 대변자인 군주한테 넘겨주는 거죠. 군주. 그래서 군주의 권력은 절대적인 거죠. 한번 넘겨준 권력은. 그래서 절대왕권의 어떤 주권 국가의 대변자다. 그래서 절대왕권을 완성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종전에는 절대왕권을 왕권신수설이라는 걸 통해서 합리화시켰는데 요거는 뭐죠?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합리화시킨 사람이 흡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흡수의 그 사고방식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후대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루코를 보죠. 루코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책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시민정부론, 또 줄여서 정부론이라는 것들인데, 자, 배경을 보면 명예혁명 이 사람이 루코가 가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했고, 이 과정에서 이 사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항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야. 그러니까 루코는 명예혁명을 가담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루코가 명예혁명 이전부터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이 명예혁명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시 또 어디에 망명했냐면 그 네덜란드에 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이건 기출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하고 여기 사상만 좀 얘기할게요. 자, 이 사람도 이제 세계를 역사를 두 개로 나눴어요.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도 나눴고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제 봤냐면 자연 상태를 홉스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죠. 근데 이 루코는 자연 상태는 그냥 평화형 상태라고 본 거야.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좀 더 나은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그 더 좋은 상태를 나가기 위해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국가와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을 맺고 국가에게 정부에게 일정한 권리를 양도하죠.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여기에서 자연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자연권의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권을 넘기는데 이 자연권에는 이제 생명권도 있고 자유권도 있고 재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근데 다 양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는 빼놓고 양도하죠. 뭐죠? 재산권이죠. 재산권. 그래서 재산권을 제외하고 정부한테 그 많은 권리를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재산권을 보호해줘야지 자신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보호해줘야지 정부가 재산권을 뺏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저항권이라고 해요. 저항권. 그래서 이제 저항권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저항권적 개념을 이제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회 때 이 루코의 이론이 등용되죠. 그래서 이게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국민의회는 누가 세웠어요? 부르주아 계층들이 세웠잖아.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들이 자기의 어떤 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루코의 이론을 인용하기죠. 이건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때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에 큰 영향을 주고요. 인민주권론이 아니라 지우세요. 인민주권이 아니라 인민주권은 루소가 제시한 거고
이 사람은 좀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인민주권론도 있지만 국민주권론에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좀 뒤에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그 국민의회, 그 다음에 국민공회라고 돼 있네. 국민공회는 루소죠, 루소. 예. 국민의회나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대의제에 입각한 간접민주정치를 주장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뒤에 좀 설명할게요. 요거는. 자, 루소 들어가자, 루소. 루소. 자, 루소는 그 루소 사상을 이제 보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 이행하는 가독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당시 이제 16세 때부터 별 일자리 없이 그 방랑 생활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성보다는 감성을 되게 강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방랑 생활을 해도 이제 여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먹고 그냥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사상가로서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민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개인의 어떤 잠재 능력과 개성 개발을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또 못 믿는 게 이 사람이 또 이제 자기 자식들은 또 교환에 맡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술과 학문론에서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덕의 학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꼭 그 인간의 인성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이제 유명했던 책이 뭐냐면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인간의 불평등이 왜 나왔냐? 결국에는 이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 불평등한 사회 상태에 넘어가게 됐던 것은 뭐냐면 결국에 뭐 때문에 이 그 사유재산 때문에 그렇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이제 이게 뭐냐 불평등 사회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였으나 지금은 어디에선 쇠사슬이 매여 살고 있다. 이 쇠사슬이라는 건 뭐죠? 사유재산, 재산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봤지만 이제 불평등 기원을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루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재산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루크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죠. 누구나 건들 수 없어. 그리고 정부조차도 그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국민이 저항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국민공회 때 나타나요. 이것은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낭만주의의 선구자죠. 그래서 이제 이 낭만주의의 선구자인데 이 사람은 신 엘로이즈나 에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종종 계몽주의의 이성주의에 반발해서 이 사람은 감성을 강조해요. 낭만주의 호시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말 있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요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뭘까요? 요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건 인간의 어떤 인식세계 느끼는 것들을 자연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인식세계 느끼는 것들을 뭘로 봤냐? 이성으로 본 거야. 그 핵심 키워드를. 근데 이 사람은 뭘로 봤냐면 이건 이성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의 본질적이고 그런 것들은 뭐다? 감성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성을 돌아간다. 근데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했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거기 이제 궁굴에다 뭐 돼지도 키우고 여기에다 농사도 짓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는. 근데 이게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인간적이라는 것들 있죠. 인간적으로 규정시키는 것들이 예전 이성이라고 규정했거든요. 근데 이성적인 것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것들은 요즘에 누가 다 해요. 컴퓨터가 오고 AI가 있고 더 우리보다 더 뛰어나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성적인 걸 인간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기계와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감정조차도 기계가 AI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AI와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동일한 대상이죠. 예.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낭만주의 선구자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 사람은 또 사회계약론에서 이 03년에 나왔던 건데 사회계약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연상태와 사회상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상태를 상당히 좋게 봤어요. 상당히. 그래서 재산도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인데 왜 갑자기 이제 분쟁이 생겼냐? 인간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면서 분쟁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뭐냐면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갖고 사회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민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어디에 양도해요? 그 당시 이제 그 일반 의지에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의지를 통해서 있고 일반 의지라는 것은 뭐냐? 공동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법질서 그러니까 일반 의지의 행사는 주권이고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야. 누구한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죠. 불가양의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직접 행사를 해야 돼. 직접 민주주의 정치예요. 그러면 이에 반해서 루코는 이것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누가 대신 가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죠?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강조하는 간접민주주의 정치. 이거 그때 양도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돈 있고 어느 정도 유식한 사람이죠. 일단 돈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제한 선거를 강조하죠.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양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 선거가 아니라 뭐죠? 보통 선거를 강조하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의 차이점이야. 국민의회에서 뭐죠? 재산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는 제한 선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민공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뭐죠? 그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보통 선거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 누스의 이론을 인민주권론이라고 해요. 보통 인민주권론. 그래서 국민주권은 누가 대변할 수 있고 양도받아서 행사할 수 있지만 인민주권은 뭐다? 인민 스스로가 양도하지 못하고 양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인민주권을 주장한다. 그래서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루코의 이론을 이제 뭐냐면 좀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국민주권론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론은 이제 나중에 프랑스나 그런 데서 되게 발달돼 있거든요. 루스도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주권이론 같은 경우에는 영국보다는 어디가 프랑스가 발달돼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권신수인지 뭐 국민주권설, 뭐 인민주권론 다 이 프랑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미세한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계약론은 누구부터 이제 뭐냐면 어떤 정부나 어떤 개인에게 위탁한 게 아니라 일반 의지라는 추상적인 것에 위탁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사회계약론의 의의가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국가에서 성립되고 자유의지다. 그리고 사회 구성의 합의를 통해서 일반 의지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 누스의 사회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반 의지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민족의 어떤 의지, 국가 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제군주제를 합리화시키고 나중에는 파시즘과 나치즘을 합리화시켜. 일반 의지가 뭐야? 민족의 의지, 민족의 뜻이죠. 그럼 민족의 의지와 뜻이 일단 결정되면 뭐야? 무조건 따라야 돼. 반발 없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시즘과 나치즘을 또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물론 루소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했고 그 다음 인민주권설을 강조했고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에 영향을 줬는데 특히 프랑스 혁명에 어디에 영향을 줄까? 루스에서는 국민의회에도 영향을 줬지만 상대적으로 국민공회에 영향을 줘요. 국민공회에. 루코에서는 국민의회에 좀 더 영향을 주고 특히 루코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권에 대해서 루스는 어떻게 생각했대요? 필요악이라고 했죠. 인정은 하지만 이 재산권을 그 재산권을 그렇게 루코보다 강조하지 않았어. 그래서 루코는 상당히 이걸 되게 강조했는데 루스는 상당히 떨어졌고 다른 자연권에 비해서 이 재산권은 그 맨 밑에 있는 거야. 그리고 재산권은 공공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반영됐냐면 국민공회 정책에 반영이 되죠.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할게요. 국민공회 할 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홉스, 루코, 루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보면
자, 자연 상태는 흡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죠?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권 행사 가능성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뭐냐면 투쟁을 본 거죠. 그래서 자연권조차도 안 좋게 봤어. 근데 루코는 그냥 인간 주체는 뭐 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은 존재고 자연 상태는 그냥 뭐냐면 그런 상태야. 근데 그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루소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를 상당히 좋게 봤죠. 재산도 전쟁도 없다. 근데 왜 사회 상태로 넘어가? 재산권이 성립해서 사유재산이 성립돼서 인간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홉스를 보면 자, 일단은 홉스는 권리를 모두한테 누구한테 넘긴다고 했죠? 국가의 대변자에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군주한테 양도한 거죠. 그래서 일단 양도를 하면 모든 걸 양도하고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돼. 군주에게. 그래서 이제 절대왕권 이론의 주권 이론의 완성자 그런 역할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루코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권을 이제 넘기는데 모두 넘기는 게 아니라 뭘 빼놓고 재산권을 빼놓고 넘기는 거죠. 재산권을. 그리고 일부 양도가 만약에 국가가 재산권을 건들 경우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다.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혁명도 이런 취지에서 연구가. 미국의 독립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일어났죠. 돈 때문에. 세금을 일하고 자기 재산을 뺏으려니까 일어난 거 아니야. 그전에는 뭐 그 이유도 없고 그냥 영국 왕실에 충성만 하고 나 충성한다 하고 내 재산권만 보호해줬으면 그냥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제일 민감한 돈 문제야. 지금도 이제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도의 주체가 뭐냐?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한 게 왕한테 양도했는데 이거 잘못 생각한 거야. 거기에 이제 보면 정부나 국가로 돼 있어요. 양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헌군주제와 연결시켜갖고 누쿠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쿠는 왕한테 양도한다는 말을 절대 안 했어요. 그 책에. 어디에? 국가나 정부에 양도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국가나 정부가 똑같은 말이었으니까. 그럼 왜 왕한테 양도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건 나중에 누쿠의 사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후대 사람들의 해석일 뿐이야. 누쿠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그게 느낀 게 뭐냐면 누쿠의 사상은 역사학에서 다르긴 하지만 세계사에 다르지만 특히 일사나 그 윤리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입헌군주를 정당화시켰대 하니까 그래? 너 처음 듣는 얘기래. 누쿠의 누쿠 사상 그런 얘기 없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역사학에서만 그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쿠 자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후대에 그렇게 그 사가들이 볼 때 그런 걸 정당화시켜줬다. 명예혁명의 입헌군주제를 정당화시켜줬다. 그리고 저항권을 정당화시켜줬다. 이거는 루크의 얘기가 아니라 뭐죠? 루크의 사상을 본 후대 역사가의 해석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과 해석은 또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연권 중에 특히 재산권을 되게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루소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 정인이나 특정한 사람이나 정부한테 이양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양하죠? 일반 의지라는 것들에 양도를 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양도를 할 때 뭐냐면 일반 의지를 양도를 할 때 일반 의지를 이제 넘길 때 양도라보다는 넘길 때 성립할 때 일반 의지는 그 행사 주권이기 때문에 이 주권은 누구나 행사를 해야 돼. 양도를 못 하죠. 양도란 말은 아까처럼 이렇게 넘길 때 일반 의지 모을 때 양도를 못 해. 자기가 직접 와서 행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 하죠? 간접민주 정치가 아니라 직접민주 정치고 이걸 이제 무슨 주권설? 인민주권설이라고. 이게 책에 나와 있어요. 세계사. 그래서 인민주권설에 대해서는 개념이 명확하지가 이제 않은데 그쪽 책에서는 그냥 인민주권설 주장했다 했지만 인민주권설과 국민주권설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민주권설, 국민주권설이 그렇게 큰 개념이 아니죠. 근데 정치학적으로는 그 정치 개념은 큰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주권설 내용이 있는데 헌법에 보통선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인민주권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왜 국민주권설이라고 하냐면 인민이라는 말을 좀 회피해. 우리나라에서는 인민 누가 사용해요? 저기 북한에 쓰잖아. 그래서 인민하면 빨갱이라고 볼까봐 인민이 아니라 이제 군민이라는 말을 쓰고 마치 인민과 국민을 같이 생각하는데 근데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정의내리면 국민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미. 주로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의미고 인민이라는 건 뭐죠?
인민한 것은 자기가 돈이 없든 그 다음에 무식하든 간에 그 안에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영토에 있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행사하는 사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인민이라는 의미야. 인민.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죠. 개념상. 그래서 초창기 때 지식인들은 되게 국민 주권서를 더 옹호했어요. 인민 주권서보다. 왜냐면 인민한테 그 정치의 권리를 맡길 경우에는 개판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고 돈 많은 일부 소수 엘리트들이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런 국민 주권서를 제일 바람직한 형태로 본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변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투표권을 얻게 되죠.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뒤에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212페이지. 자, 211페이지 보면 18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을 두 줄이나 서술해보고 가와 나가 자연 상태를 각각 어떻게 인식했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의 사상 후에 어떤 사건을 정당화시키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와 나는 이거 적어놨네요. 이게 잘못됐네. 홉스나 루크를 지어야 되는데, 가는 홉스와 관련된 내용이고, 나는 뭐죠? 루크죠. 그래서 자연 상태 인간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많이 되는 만인의 투쟁이 나죠. 그래서 자연권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사람도 임의로 재산을 뺏어가는 이건 뭐예요? 일단 재산 문제 나오면 다 루크야. 그래서 루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공통점은 국가의 권력이 시민들의 계약에서 유래됐다는 거. 국가의 권력이 제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하고 4번은 공통점보다는 나와 관련된 거예요. 가는 절대주의 사상 관련이니까 3, 4번을 지우시고 1번과 2번은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연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냐?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을 봤죠. 투쟁을 봤죠.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 근데 루크는 그 완벽한 자유평화 상태인데 그냥 그저 그렇게 본 거야. 그냥 진보도 없고 태보도 없고 그냥 평온한 상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연 상태를 제일 좋게 본 사람은 누구죠? 루소죠. 루소. 그 다음에 정당화는 뭐죠? 명예혁명을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보시고, 루코조차도 명예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한때 네덜란드 망명도 갔었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자, 215페이지 펴보세요. 자, 215페이지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가의 내용을 두 줄이나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루스의 사상의 영향을 말해 보시오. 자, 홉스와 루코는 사회계약을 지배자 피지배자의 관계를 본 데 비해서 루소는 개인의 뭐뭐에 따를 것을 약속한 사회계약. 이걸 가는 뭐가 들어가야 말이죠? 일반의지에 넘긴다 그랬죠. 일반의지. 예. 그리고 또 루소는 뭘 강조했냐면 인민주권을 강조했다. 그래서 인민이라는 개념은 그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 국경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의미고, 이 사람들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어요. 불가량의 권리야. 그렇기 때문에 직접 행사를 해야 돼. 이에 반해서 루코는 국민주권서가 좀 비슷하다고 보였죠. 완벽한 국민주권서는 아니지만 불가량의 권리가 아니라 양도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엘리트 계층들의 양도를 받아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좀 혼란할 게 있는데, 지금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그 간접민주주의 정치를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에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뭐냐면 투표권을 제한된 민주주의 정치를 말하는 거야. 투표권이 제한된. 지금 말하면 투표권 다 갖고 있잖아, 지금.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투표권만 갖고 있으면 이게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투표권 없이 몇몇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걸 대의민주주의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정치 그 대의민주의 의미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근세 경제사상을 넘어가죠. 근세 경제사상. 중상주의, 뭐 자유방임주의, 중농주의.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건데. 죄송하지만 저기 에어컨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자, 절대 왕정 시대 때 경제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중상주의예요. 그래서 절대주의의 어떤 그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중상주의인데, 중상주의는 크게 이제 중금주의, 무역차익설, 산업 보유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업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징은 무슨 자본주의와 연결돼 있냐면 상업자본주의와 연결돼 있어요. 상업자본주의. 이 상업자본주의는 언제부터 탄생돼? 중세 말기 때 그게 보이고, 나중에 지리산의 발견 결과 신대륙 간의 어떤 유통을 통해서 막대의 금과 은을 축적한 자본을 상업자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상업혁명이 나오고 이제 시민계층들이 성장했는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부보다는 권력을 또 중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상주의 정책 전쟁의 영속이라고 할 만큼 전쟁을 많이 해야지 부를 생산해. 그래서 권력을 통해서 정치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권력과 상당히 친화적이죠. 정경유착.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자본가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경유착 아니에요? 비슷한 양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권에 노비를 해갖고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독점권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행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초창기 중상주의는 중금주의라고 보죠. 그 당시에 그 부의 근원을 뭐라고 보냐면 금이라고 봤어. 금. 왜냐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을 많이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많이 축적을 하면 부자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금을 재보로 인식하고 이제 축적하는 걸 했는데, 문제는 금이라는 것이 산출 지역, 금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뭐야?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금을 해도 쌓을 수 있는 금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차선이 뭐냐? 이게 나온 게 무역차익주의야. 무역차익주의를 콜베르주의라고 하죠. 이 사업보호주의와 함께.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최대한 밖으로 유출 못하게 하고 남의 금을 무역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렇게. 그래서 수출을 이제 많이 늘리는 방법이 뭐냐면 국내 상공업 보호 육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공업이나 육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싼 가격으로 물건을 갖다 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원료가 필요하죠. 싼 값을 얻을 수 있는 신민지가 필요하죠. 신민지 얻고 거기에 또 물건을 갖다 팔고. 그래서 신민지의 역할이 뭐가 될까요? 원료 조달 및 상품 판매 역할을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호관세를 엄청 매게 되죠. 예, 보호관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익 대체 사업 같은 것들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차익주의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직접 나가서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간섭, 통제, 보호 이런 것들 독점권을 주고, 그러면서 국내 사업을 육성하고, 이것을 산업보호주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국가의 역할 상당히 강대하죠. 강대하죠.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관여해가지고 어떤 특정 사업을 육성하고 특정 자본가가 손을 냈고 독점권을 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중상주의고, 이게 절대주의 경제 정책 중에 하나였다. 무슨 자본가가 연결됐다? 상업자본가들과 연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바꿔서 자유방임주의 뭐죠? 자유방임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야경국가론처럼 국가의 역할을 국방이나 경찰에만 최소시키고 모든 걸 다 어디에 맡기라는 거야? 시장에 맡겨라. 국가는 손을 떼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던 산업자본가 뭐야? 산업자본가들이죠. 산업자본가는 상업자본가보다 좀 뒤늦게 등장한 후발자본가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는 거야? 상업자본가들 정치 권력과 손을 받고 가로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 때는 이런 중상주의 타파할 대상이고, 자유방임주의가 상당히 좋은 거죠. 모든 걸 시장으로 다 맡기라고 하니까. 이 자유방임주의를 이제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죠? 에단 스미스죠. 그래서 에단 스미스는 산업자본가로부터 지지를 받게 돼요. 예전에 한번 기출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의의를 이제 보면, 자, 국가 상공의 발달에 미약하고 시민계층의 성장에 불안정한 상태에선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자본주의 발전에 초창기에 기여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자본주의 발전을 억압하는 또 요소로 남게 되죠. 길드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길드도 처음에 긍정적인 기능을 했죠. 근데 너무 독점 체제 강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농주의를 보죠. 중농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했던 사상은 아니고 프랑스에서 발달된 사상이에요. 자유방임주의와 함께, 중상주의와 함께.
그래서 프랑스는 어떤 국가예요? 농업 중심 국가죠.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물 되게 강조하고 농업 생산 어디서 나오죠? 토지가 나오죠. 그래서 국가의 부를 뭘로 봤냐면 토지 또는 농업 생산량으로 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켄네나 티르고 네무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진정한 부는 금과 은의 양이 아니라 켄네 같은 사람은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다. 상공업은 다만 가격의 안정을 기하게 되고 그 결과 농산물에 대한 이윤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부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 자연 중농주의 이제 그 대표자가 켄네인데 이 켄네는 또 자연법 개념을 도입해요. 자연법 개념은 뭐냐? 이 자연상이나 사회정상의 자연법이라는 존재였죠. 보편적 원칙. 보편적 원칙인데 어떤 사람이 관여한 게 아니라 신의 뜻대로 이 보편적 법칙들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경제 형상도 뭐가 비슷하냐면 보편적 자연법이 통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냐면 이 세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누가 임의적으로 그 개입을 해갖고 경제 정책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와 비슷하죠? 자유방임주의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중농주의는 자유방임적인 요소가 있다. 정부와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는 그래서 상호 규제나 철폐하거나 자유방임 정책 등의 실택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줘요. 아담 스미스. 이 아담 스미스는 그 한동안 이제 프랑스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여행 가면서 요 중농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농주의와 자유방임의 공통점이 뭐야? 그 국가의 간섭 없이 모든 걸 어디에 맡기라? 보이지 않은 손인 시장에 갖다 맡겨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자유방임주의 보죠. 자유방임주의. 자, 자유방임주의는 근데 보통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경제학에서 고전경제학이라고 이제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유방임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그 유명한 책이 뭐예요? 국부론이죠. 국부론. 그래서 국가의 부를 늘리는 방법이 뭔가라는 걸 쓴 것을 그 국부론인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농주의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이 경제가 운영이 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간섭을 하면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자, 이 사람은 국부의 원칙을 뭐라고 하냐면 노동으로 본 거야. 노동. 그래서 이 노동을 국가의 부의 원칙으로 보는 개념은 마르크스까지 계속 가요. 마르크스도 그 부의 원칙을 뭘로 봤죠? 노동의 합의로 봤죠. 그렇게 고전 자유방임주의는 이 노동을 상당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거기 국부론에 보면 분업을 되게 강조해. 분업을 이제 강조하는 예를 든 게 뭐냐면 핀을 만들 때 이제 있어요. 핀을 이제 공장에서 만들면 한 사람이 핀을 하나하나 만들면 매일 하루에 만드는 핀이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핀을 각 공정마다 분업을 해갖고 만들면 하루에 100개, 1000개씩 만든다는 거야. 오히려 분업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럼 이렇게 분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만드는 각 공정마다. 그게 아니라 한 곳에 집적해서 같이 만들어야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장이라고 하죠. 공장.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수공업, 산업가, 기계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계적 공장제는 아니었고 수공업 직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공간에 분업을 통해서 만드는 시스템. 이걸 뭐라고 하죠? 공장제 수공업이죠. 공장제 수공업. 선대제는 뭐야? 작업 공간이 분리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 대량 생산 방식, 공장제 수공업에 의한 분업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를 제창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나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용되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이익을 추구를 내버려 두면 국내 산업이 부가 축적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잖아요. 우유를 먹으면 우유를 짜는 사람이 있죠. 농부도 있고 운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 우유를 먹기 위해서 어떤 희생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우유를 짜는 게 아니죠. 왜 우유를 짜겠어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짜는 거야. 짜고 이익이 남으니까 또 우유를 운반하고 유통하는 이익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대로 뭐냐면 놔두면 그 총합이 국가의 이익을 뭐냐면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했지만 또 약자 보호보다는 개인의 자유 경제를 또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자유방임주의를 좀 국부론을 좀 약간 뒤에 저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국부론은 그 경제학의 그 바이블주의지만 그 당시 경제학뿐만 아니라 도덕하고 윤리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학이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약자도 보호해줘야 된다. 사회적 약자도. 그 내용이 있어. 근데 이제 후대 학자들이 그런 내용들보다는 뒤에 몇 개월 구조를 빼놓고 약자 보호보다는 개인의 자유경제를 계속 강조하는 부분으로 재해석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해석되는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국가를 어떻게 봐요? 야경국가론이죠. 야경국가는 밤에 무슨 역할만 하면 된다. 경찰 역할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이제 국가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외적 방어나 사회 질서 유지, 공공기관 유지 이런 것도 수동적으로 구제해야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방임주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는 자유목론 주장의 어떤 바탕이 됐고 19세기 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멘데스나 리카드 등의 개성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을 할 때 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 보통 멘데스의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영국의 국가의 어떤 역할을 그럼 축소했냐? 자유방임주의. 그건 아니에요. 다만 어디의 부분만 축소한 거야? 경제 부분만 축소한 거야. 경제 부분만. 뭐 국방이나 어떤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은 국가 역할은 계속 증대된 거죠. 다만 경제 부분만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간 거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 볼게요. 210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자, 11번 문제 보면 왕권신수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왕권신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보덴과 보슈에 같은 사람이죠. 보덴과 보슈에. 이거는 좀 경제사상과 관련이 없는데 일단은 왕권신수 없으니까 뺐네 내가. 아이고. 여기에서 살펴보죠 그냥 일단은. 자, 왕권신수 대표적인 사람은 보덴과 보슈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덴의 그 주장은 뭐냐?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군주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고, 보슈에는 국왕에 관련한 신호부터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지상의 어떤 것도 왕권을 견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이죠. 누구한테만 책임지라는 거야? 신에게만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 보슈에는 그 누구하고 연결됐던 사람이죠? 누이 14세와 연결된 거죠? 누이 14세 아들의 그 스승이야. 가정교사죠. 그래서 이 누이 14세의 왕권 신수의 어떤 뭐냐면 그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고, 또 왕권 신수를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또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 예, 제임스 1세.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왕권과 권위학과의 문화 창출 사례 두 가지를 얘기해 보시오. 그래갖고 이제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을 만들었고, 국가마다 군주를 고대의 신이나 영웅 및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하고 초상화가 유행했다. 그러죠. 지금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막 초상화 만들고 동상 만들고. 그래서 어떤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그 뭐냐면 그 사진이 실렸는데 그 사진 가지고 뭐 신발 쌌다가 도저히 걸려가지고 15년 교화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돼. 만약에 거기에 위에다 똥을 쌌으면 국바도 그냥 국사포로 해갖고 이제 총살당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중상주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음 중상주의 실시한 목적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밑줄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의 원천의 인식을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제정책 두 가지를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뭐 목적이 뭐예요? 중상주의 목적. 중상주의 목적이라는 것은 절대 왕정에 필요한 어떤 그 경제 성장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국가의 경제 우위차게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 전쟁을 많이 하고 영토 확장을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겠죠. 돈이 있으려면 저희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상주의 부의 원천을 뭘로 봤죠? 금과 은으로 봤어. 특히 금. 금을 많이 보유해야지만
그 국가가 부여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제 참고로 자유방임주는 그 부의 원칙을 뭘로 본 거야? 노동으로 본 거죠. 마르크스도 노동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동주의를 뭘로 본 거죠? 중동주의자는 토지 또는 농업 생산물로 본 거죠. 금과 은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농업 생산물, 거기에 이제 산출할 수 있는 토지도 이제 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경제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결국 차이만큼 부가 늘어난다고 보였다. 이건 무역차익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차익성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콜베르주의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수출세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수출 장려금을 지급하고 등등 수입 확대와 수입 억제 기본이 되는 국내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국외 시장으로 신민지를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때 신민지는 목적이 뭐야? 두 가지죠.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 역할을 한다. 근데 나중에 제국주의 정책 때는 거기에 플러스가 됐죠. 뭐가 돼요? 자본 투자, 잉여 자본의 투자지 이런 역할까지 이제 더 맡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죠. 기계론적 세계관과 뉴턴. 자, 기계론적 세계관과 뉴턴 관련돼서 이제 그 예전에 한번 11년과 12년 기출문제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거기 이제 최근에 보면 세계사 교과서 보면 요 기계론적 세계관, 특히 뉴턴을 대변한 어떤 자연 과학혁명 요 부분이 되게 많이 실려 있어. 특히 비상교과서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비상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그 서양사 개론이나 총론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요. 예. 자, 그러면 그 보통 과학혁명이라 불렸던 세기는 몇 세기 때요? 시기적으로 보면 17세기죠. 그래서 이제 17세기 때 여러 변화들이 불려일으켰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아까처럼 17세기 과학혁명이라 부를 만큼 이제 뭐냐면 그 상당히 발달했던 시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세시대 때의 어떤 그 신중시의 세계관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마녀 사냥도 행행했던 시대야.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런 것들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자,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리주의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이제 그 비합리적인 세계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세계관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나 신간이 이신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7세기 문화의 특성을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그 군주, 귀족, 부유한 시민층에 의해서 보호가 장려된 문화들이 형성돼 있고, 아직까지는 절대주의 제재의 어떤 보호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계몽주의의 사상이 확산이 됐고, 경제적인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등장해서 근대적 발전에 준비한 가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여기서 자유방임주의는 아까처럼 좀 얘기했지만, 자유방임주의가 등장한 시기는 그 혁명 시기, 프랑스 대혁명 이후가 아니에요. 언제죠? 절대왕조 후반기 정도, 중후반기 정도에 등장을 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지적혁명의 특성을 보면, 자, 초자연적인 것과 대비되는 자연적 것들이 존재한다. 요때 자연이라는 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고, 초자연적인 건 뭐죠?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식 가능한 세계, 계몽주의에서는 그렇게 보고, 룩수는 어떻게 봤죠? 이 자연적인 것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한 세계가 아니라 감성을 통해서 인식한 세계를 봤어요. 이게 좀 다른 건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성을 강조했고요. 합리주의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고 신이 만드는 질서를 파악하면 역사는 진보한다는 그런 인식이죠. 합리주의, 인간의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 그 다음에 인도주의의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 중장했고요. 그럼 기계론적 세계가 뭐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자, 기계론적 세계는 내 뒤에 설명 이신교와 연결되어 있는데, 신이란 게 있어. 근데 이 신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한 인격신이 아니에요. 인격신이 아니고 뭐죠? 하나의 원리와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기계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원리가 있으면 이 원리에 의해서 기계가 움직이는 이 세계를 신조차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그리고 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 뭐죠? 이신교죠. 이신교. 그래서 이제 신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뭐냐면 신의 어떤 인격적인 전지전능한 인격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원리로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인격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격신 질투와 이런 것들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신을 배경 종교 강형적인 것들이 특징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자연 종교적 모습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신교의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뉴턴 보죠. 뉴턴이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12년 기출문제 단독 문제 나왔던 건데, 자, 뉴턴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것들이죠. 자, 얘가 이제 이 수학의 원리를 이제 정리하는데, 뭘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중력이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했죠. 이 만유인력 법칙은 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종전에 이 지동설 있죠, 지동설. 그래서 코페니쿠스나, 그 다음에 케플러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잖아.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왜 지구가 돌까? 그 도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다가, 이봐, 고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딱 고민하다가 사과나무에서 뭐가 떨어져요? 사과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아하, 깨닫는 거야. 임진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아하, 이론 있죠? 막 하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막 있다가 한 가지가 딱 계기가 주어지니까 서로 연결되면서 아하, 하는 깨닫는 거야. 자, 사과가 떨어졌어.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요?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되는. 중력이라는 건 뭐예요? 이 물리학에서는 중요한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이 있으면 어떤 물질은 다 질량을 갖고 있잖아. 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고 지구도 가지고 태양이 있고 또 달도 다 질량이 있어요. 근데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래서 그 질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힘도 커져.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떨어지는 거, 사과나무 같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뭐에? 질량에 의한 중력의 작용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것을 딱 보면 이 중력이라는 작용을 딱 보면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현상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는데 달이 왜 지구를 돌까요? 지구의 중량에 의한 중력 때문에 도는 거냐 지금 달이. 그러면 지구가 왜 태양을 돌죠? 태양과 지구의 중력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태양이 더 크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도는 거 아니야. 그리고 태양 또한 어디를 도는 거야? 은하계 중심으로 1억 5천만 년부터 이렇게 한 번씩 돈다고 해요. 1억 5천만 년. 하여튼 이렇게 돌아. 그리고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왜 갔어요? 달의 중력에 의해서 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밀물과 썰물 형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달이 도는 거나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나 그러니까 민물과 썰물이 도는 거나 일어난 거나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진 것은 개별적인 형상들이지만 서로 보편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상당히 이게 획기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종전에 신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가 알아요? 인간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일종의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걸 밝혀내면서 정복할 대상, 이용할 대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혁명에서 이제 만유인력 법칙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이 만유인력 법칙에 적용하는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자, 예전에는 철학과 기술이 분리돼 있었어요. 철학자들은 수학으로만 생각해서 철학자는 사유를 통해서 계속 사유만 했어. 근데 이제 경험은 중요하지 여기지 않거든. 기술자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로 합친 거야. 그래서 종전의 어떤 철학적인 것, 수학적인 어떤 사유의 세계와 그 다음에 관찰, 탐구를 통한 경험의 세계가 서로 합쳐졌다. 그러니까 종전의 데카르트의 어떤 철학적, 그 영역적 세계와 그 다음에 베이컨의 어떤 기납적, 경험적 세계가 예전에 따로따로 놀았는데 하나 합치게 된 거야. 자, 예를 들어 이제 보죠. 우리가 이제 사과나무를 떨어진 걸 봤죠?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가설을 하죠.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질 수 있다. 가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설을 검증해야 되겠죠. 가설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유죠. 영역법이죠. 검증을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검증은. 이거는 기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달에 움직이는 형상들이나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을 통해 유사한 비슷한 사회를 통해서 검증을 했어. 그래서 결론을 냈어. 그래서 중력은 존재한다. 그리고 중력은 존재하면 그렇게만 하면 그 학계에서 인정을 안 받아. 그러면 어때? 이거 수학적 법칙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학적 법칙을 통해 이용했어요. 있죠? 그래서 철학적인 모습들과 수학적인 철학적인 모습들과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모습을 서로 결합을 시켰다. 오늘날 과학적인 발전 법칙을 증명하는 방법도 이거 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탐구학습법 할 때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설 설정, 경험, 그 사례 입증, 결론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오늘날 과학적 세계관을 이제 뭐냐면 기틀을 마련했고, 그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종전의 천문학을 수학적 이제 지동설 그 뭐냐면 지동설을 이제 뭐냐면 수학적으로 정리를 했다. 그리고 종교관, 이 종교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기계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기계론적 세계관. 그래서 근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이 사람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완벽한 기계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좀 약간 반쪽 정도? 50% 정도의 기계론적 세계관이야. 이 사람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이신론자거든요. 근데 이신론자는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은 인격신을 믿어요. 이신론과 달리 법칙이나 원칙을 생각하지 않고 신을 인격신을 생각해. 그래서 인격신이 있고 이 사람은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 신이 일단은 기계 만들어지면 기계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나. 그렇지만 어떤 일을 발생을 하고 막 신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직접 개입을 해요. 평상시에 관찰하다가 그냥 내버려뒀다가 신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개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계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기계론적 세계관도 아니고 이신론자도 아니야. 그래서 이 특징이 좀 있어요. 약간 반쪽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 만유인력 법칙을 개발할 목적도, 밝힌 목적도 신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이 이렇게 위대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야. 발견하고. 그렇지만 그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죠. 오히려 신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제 중교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 점점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은 인간이 뭐냐면 그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의 그 자연을 개조할 수도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세계도 이제 인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의는 수학 공식 과학적 사고의 진행 절차 설명 방식을 제시해서 아까는 근대 과학과를 제시했고, 예전에는 추상적 이론, 그러니까 철학자나 수학자와 경험적 증거, 기술자가 각각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제 경험과 추상적 이론을 서로 합쳐져서 철학과 기술의 통합을 이뤘다. 예, 그리고 강학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줬고요. 그럼 과학혁명의 이거 외워두세요. 첫 번째는 서양 문명과 다른 문명을 구별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동양, 중국에서도 이런 형이사학적 사관이 발달했어. 중국도 나름대로 니의 어떤 보편적 법칙성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요 니의 보편적 법칙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 법칙, 자연세계의 보편적 법칙과 비슷하죠. 근데 서양하고 중국과 다른 게 있어요. 서양은 이걸 어디에 물질세계의 보편적 법칙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데 반해서 안타깝게 중국은 어디에서만 하는 게 됐죠? 니나 기나 뭐예요 다. 어떤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들만 따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 서양이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합리주의가 강화됐다.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건 뭐냐? 외관상 혼란과 불규칙이 있더라도 신이 만드는 합리적 법칙적인 질서가 존재하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그걸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론적 우주상을 제시했고 자연과학적 인식을 형성시켜주는 데 있고, 이런 것들 18세기 때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다? 계몽사상가들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상에도 질서가 있듯이 인간의 형상도 뭐가 있어요? 사회도 질서가 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하면 역사는 어떻게 되죠? 진보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 영향을 준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내용을 또 볼게요. 212페이지 펴보세요. 탐색평가 문제. 자, 212페이지 16번 문제 볼게요. 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시한 책을 써보고 미추적인 질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뉴턴이 이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줬는지 두 줄이나 서술해보시오. 자, 만유인력 법칙을 제시했던 책 이름이 뭐죠? 이거 꼭 외워두셔야겠죠. 예, 이 책 이름은 프랭키피아.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연철학과 수학적 원리라는 책이에요. 그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천지의 운동이면 질서가 있다고 했다.
자, 이 질서라는 걸 뭘 생각해요? 뉴턴은 첫째 기독교 신자야. 신의 질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신의 질서를 파악하려고 관찰했던 거예요. 신의 질서. 자, 그 다음에 영향은 뉴턴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뉴턴은 신의 질서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게 신의 질서를 인간이 알게 됨으로써 인간의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이어져 계몽사상이 촉독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보냐 17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이제 일단은 17번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 여기 있네요. 네. 자, 17세기 과학혁명은 기억 2, 3세기의 발전시 자연과학과 지식과 르네상스 시대에 길러진 태도를 토대로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의 지식의 유통 과정을 서술해 보시오. 2, 3세기에서 어떻게 했냐? 에스파냐에 진출했던 이슬람 지식인을 통해 중세 말기로부터 그들의 학문이 유입되어 전파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에 진출했던 이슬람 지식은 뭘 뜻하죠? 이건 에스파냐가 오랫동안 누구의 지배에 있었죠? 이슬람의 지배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학문들이 에스파냐에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가 유럽의 지식인들이 일부가 거기 유학을 갔었어. 그래서 전파됐고 그 외에도 또 그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슬람부터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 개인주의죠. 요때 개인주의라는 거는 지금 말하는 개인주의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집단과 신의 경험보다는 개인 중심의 사고, 개인이 관찰하고 경험하고 있는 개인의 오감을 통해 느끼는 세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신이 개입하고 뭐가 개입해버리면 어떻게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못하죠. 있는 그대로의 세계. 그래가지고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 양식이라든지 예술품이나 조각품 보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대로 모사하고 그린데 집중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과학혁명 의의는 아까 전에 또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비상교과서의 의의예요.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자, 자연현상을 직접 관찰력 원치세요. 못하죠. 관찰하고 그것을 이성적 이해하는 자세가 확산되었고, 자, 신의 세계에 대한 간접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유용한 실제적 지식을 중요시 여겼고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의 확장에 기여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혁명 의의라고 써면 요걸 더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지만 요걸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과서 기준을 채점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21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밑줄 친 기억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과학혁명의 한계를 서술해보고 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몽사상의 한계를 두 가지로 말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과학혁명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게 됐다. 자, 이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한계가 뭘까요? 자연을 뭘로 본 거죠? 정복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게 된 거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몽사상 한갈. 자, 이 계몽사상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면서 유럽 위의 지역의 포교의 대상을 삼았고, 요때 이제 노예무역에 대해서 또 뭐냐면 한계를 보이는데 노예를 인간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특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진보적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노예를 이제 인간을 안 봤죠. 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시했어. 여자는 이성을 또 갖는 존재가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야. 열등한 존재죠. 예. 심지어 감성을 강조한 루소조차도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하는 말처럼 여자의 걔는 폐와 말을 듣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경시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비상교과서에 있는데, 여러분들 비상교과서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과학주의, 과학혁명하고 계몽주의에 대해 되게 자세히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그의 한계, 이런 것들 다 서술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돼 있어. 아마 비상교과서 저자가 요런 데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직접 교수가 쓴 것 같아. 그 내용은요. 교사가 쓴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전문가가 쓴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비상교육은. 세계사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의 탄생을 볼게요. 국제법.
국제법과 관련돼서 예전에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잠깐 언급돼 있거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 16세기 후반부터 이제 17세기 때 뭐 왕조 전쟁이라든지 종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났죠.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 인도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국제법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국제법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도 이름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 국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0년 전의 참상을 보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을 저술했고요. 전쟁이 나면 야만인조차 부끄러울 만행과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났다. 이걸 개탄하면서 이 세계에 어떤 법이 존재한 것처럼 전쟁 상태에도 먼저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국제법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 기간에도 서로 지킬 건 지키자. 그래서 이 지켜야 할 윤리와 정의를 규정한 것이 뭐다면 국제법이에요. 국제법. 그래서 이 국제법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국제법이 이제 발전이 돼갖고 그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뭘로 설명하냐면 만민공법이라는 뭘로 설명하죠. 만민공법,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여튼 국제법을 창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로티우스고,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전쟁과 평화의 법이고, 왜 만들었다? 30년 전쟁 참혹한 상황을 보고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자연법 사상이 만들어진 법이 국제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뭐인데 그로이스하고 그 푸펜토프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 그로티우스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세 다 끝났고 근대인데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